띠뚜꺼지와보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르쯔 행복해요. 와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을 통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수시 지원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수시 모집 이제 한창 학생분들 모두 뭐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 확대가 되면서 수시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3,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수시 전형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그리고 수시의 가장 넓은 문이라고 일컫는 이 논술 전형인데요. 오늘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 전형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논술만 잘 보면 어느 정도 불리한 내신 점수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논술 준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논술 이름만 들어도 떠는 학생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자연계 논술은 정말 어렵다 하는 수험생들을 많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특강과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공부의 비법 시간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인문계 논술 특강에 이어 자연계 논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전략과 공부법을 전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인데요. 먼저 어렵고 답답했던 수리 논술의 길을 밝혀주실 분이죠. 수리 논술의 길라잡이 하성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격이 다른 수리 논술의 절대 강자 하성철 선생입니다. 아직도 논술 답답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걸 반드시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소문난 논술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공부의 비법과도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과학 논술의 위대한 멘토 김수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을 전달해 드리는 데 목표를 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답답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다나 갈피를 못 잡고 계셨던 수험생들,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 길을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논술의 최강자 두 선생님 모시니까 저에도 좀 마음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한창이죠. 9월 초쯤까지 계속 될 텐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할 텐데 그런데 아직도 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성철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좀 유리할지 좋을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연계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항상 늘 부담감이에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특기가 있거나 이렇다라면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범한 학교를 다니고 평범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뭔가 수능이나 학생부에서 조금 더 내가 보완할 점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과감하게 자연계 논술에 도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대학 총 정원의 27% 정도가 논술 전형을 선택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많고 많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연계 학생들 꼭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왜 그런지 몰라도 자연계 논술은 인문계 논술에 비해서 어렵다고 수험생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또 논술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한 수험생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김수중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어떻게 충분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과학 논술이 어렵다고 자연계열 논술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접해보지 못한 거죠. 안 그래도 과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느낌하고 논술은 완전히 배치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낯선 느낌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자연계 학생들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거든요. 낯선 용어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끼는데 사실 써본 학생들은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란 건 먼저 느낌이니까 버리면 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작이 더 늦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발상을 좀 뒤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냈다. 그럼 준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거죠.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연계 논술이라는 것에 대한 그 낯섦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선생님과 함께 2013학년도 자연계 논술 대비 전략과 공부법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하성철 선생님의 수리 논술 특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요, 제가 논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오해 3가지랑 올바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요, 논술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나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을 이제 벌써 시작했어요. 뭐 입학사정화도 시작했고요. 이제 모의평가를 보시고 나서 대부분 학교가 9월 8일까지일 겁니다. 그때까지 원서 접수 한창 할 텐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전형을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논술 전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대학들의 평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들을 봤을 때 27% 정도가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되더라라는 거죠. 주요 대학들에 비한 2개의 학교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를 포함해서 35%, 34% 정도를 전부 다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5%, 34%, 3분의 1이 조금 넘죠. 그러면 아이들 3명 중에 1명은 논술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논술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기간 고민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인 수시를 정확하게 한번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인원들이 얼마만큼 논술을 각 대학에서 반영 비율을 주고 있냐라면 최소 제일 작을 때 40%부터 80%까지의 논술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지금 뭔가 우리가 뭔가 수능과 학생부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아무런 특기가 없다. 저같이 수학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논술 전형에 한번 도전해서 논술로 하여금 내가 더 나은 점수, 더 나은 학교들 진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수많은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논술에 대한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논술이요, 두려워요. 선생님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수리논술 주관식 답안지인가요? 주관식 서술형 문제인가요? 김대현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자연계 논술은 약간 서술형의 문제풀이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 뭔가 서술형으로 적어내서 나의 유식함을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문제 나오는 서술형 주관식은요, 아무래도 풀이와 답을 중요시 여깁니다. 선생님들이 1, 2 채점도 하실 거고요. 답이 뭐냐, 맞았냐, 틀렸냐,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부분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요, 네. 논술도 동일한 건, 분명한 건 풀이 과정과 답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서술형 주관식 답안지와 논술이 구별되고 왜 선생님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냐면, 일단 아이들은 풀이와 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대학에서 보는 수리 논술이라고 불리워지는 논술 시험들은요, 일단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이들은 선생님 앞뒤만 잘 맞으면 논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문제를 자기가 쓴 답안지를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처음 보는 문제여도 이 얘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래, 나 이거 이해됐어, 알겠어. 이게 가장 논리성을 많이 갖춘 답안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리논술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풀이 과정과 정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리성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논리성을 많이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답을 쓰면 돼요.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논리성을 꼭 갖추시고 논술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요, 학생들이 하는 두 번째 오해가, 선생님
저요 내신과 수능과 이 수리 논술 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선생님 내신과 수능과 논술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no라고 대답을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검 모양은 분명히 문제 유형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뭐 내신 문제는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죠? 그 내신 문제들은 어느 정도 보면 이 답을 구하고 정답을 마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도 열심히 풀고 마킹하고 물론 단답형이라는 몇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 달라요. 저 논술 못할 것 같아요. 그럼 27%, 35% 포기하시는 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 논술이 무엇이 다른가를 궁금해 하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요. 이런 정답을 얻게 돼요. 선생님, 내신과 수능은요. 뭔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답답 풀어서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논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답안지를 하나하나씩 써가셔야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신과 수능은요 결과 위주의 학습인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논술은요 과정과 논리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수학이라는 건 똑같지만 한 가지 모양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의 내용적인 측면은 서로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내신 공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말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내신과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마 내년에 논술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요. 선생님 수리논술 준비하는데요. 선생님 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이런 기호 본 적도 없고요. 선생님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 얘기 그 헤드라인만 보면 항상 그런데요. 그 뒷이야기들 잘 읽어보시면요. 그만큼 공부를 깊이 해달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 정말 저희가 지금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의 교과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거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물론 여러분이 많은 수학적인 내용을 아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교과서요. 그 교과서가 아마 올해 2013학년 논술 전형에도 가장 큰 위력을 만들어낼 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제 말이 선생님 말은요. 선생님 너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 대학에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출문제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본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해 수시 전형에 본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다운받아서 보시면요. 쭉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 했던 얘기인데 학교 선생님 이거 가르쳐준 적 있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슨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한 오해 중에 첫 번째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신과 수능이 너무 다르고요. 논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첫 번째 오해하지 마세요. 논술은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 아닙니다. 논리성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고요. 아울러 내신과 수능 선생님 수리 논술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 범위가 교과서라는 게 너무너무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생님 제가요 그 대학교 1학년 형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논술 답안지 쓸 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 이 세 가지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네. 지레짐작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오해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거일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오해들을 다 풀어주시니까 제 속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또 드는데요. 네. 저희 반 아이랑 며칠 전에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글씨를 좀 못 써서 걱정이다라는 학생이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논술이랑 글씨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정답을 그냥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이 얼마만큼 또박또박
그리고 얼마만큼 알아보기 쉽게 크게 작성해 주느냐가 이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텐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알아보기 좋게끔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정말 우리가 무슨 명필처럼 네.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학 기호니까 또 그렇네요. 기호가 확실히 눈에 띄게 좀 큼직하게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올바른 수리 논술 준비 방법을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승철 선생님, 수리 논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막연하게 이제 수리 논술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 하면 늦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 방송 끝나시고요. 주무시지 마시고, 각 대학의 기출문제 다운받으셔서 네.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주무시는 여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학교들마다 내가 수시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방법은 좀 달라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반적인 모든 대학들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논술의 이제 이야기가 이슈가 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접수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왜 논술 준비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접수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요? 7, 80% 학생들이, 많게는 90% 학생들이 나 이제 어느 학교 썼으니까 나 그 학교 기출문제 받아서 열심히 풀어봐야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막 밀려와요. 나 수능도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그냥 저 이 학교 갈 거니까 한 번 예의상 너무너무 써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서 다른 학생들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 엄청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요. 2008년도 이후에 벌써 한 5, 6년가량의 논술 시험들을 보면서 각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기출문제들과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빈출되는 테마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육안으로만 보셔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미분기호인데요? 선생님 이거 접분기호인데요? 선생님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간도예요.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여러분께서 먼저 꼭 하셔야 될 것들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교과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열심히 볼 거야. 요 두 가지 마인드를 확실하게 가지시고 지금부터 제가 올바른 방법들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면 2013학년도에 대학생으로 하면서 TBS를 아주 여유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같이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요. 올바른 수리 논술의 첫 번째 방법은요. 논술은 기본부터 출발하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그냥 마구잡이로 풀려고만 들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도 반드시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교과서입니다. 대학들이요. 예전에는요. 많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조금 사실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우리가 오해에서 세 번째 오해였던 배경지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어려운 내용들로만 구성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식만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도하시고 하나씩 정말 잘 꼼꼼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2011학년도, 12학년도 이 두 개의 모의고사들 꼼꼼히 분석하시고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일단요. 교과서를 첫 번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내용 설명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요. 답 찾는 연습,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수능과 내신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시니까 계산 위주가 아닌 과정들 하나하나 서술하신 연습들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학습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하시고 계신 게 뭐예요? 수능이죠, 수능. 수능과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과 논술 선생님 너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정답밖에 얘기할 줄 모르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금년도 기출문제들을 하시면 작년도 2011년도 12년도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 중에 선생님 수능에도 많많이 나왔던 문제들 비슷한데요. 제가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올해 3월 달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30번 문항입니다. 가형 친구들이요. 30번 문항이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이 비슷한 모양들이 출제된 게
작년도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시험 문제가 좀 비슷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아니든 4점짜리 문항들, 고난이도 문항들을 잘 대비하시는 게 논술의 기본 형태를 대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출문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기출문제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출문제 얘기만 해도 오늘 방송 끝나야 됐잖아요.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근데요. 이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기출문제들을 활용해라 그랬더니요. 선생님 저요. 제가 오늘 연세대학교를 갈 거예요, 올해. 그러면 연세대학교 기출문제만 풀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기출문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주요 대학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대학들에서 한 번 정도는 유사한 개념들을 풀어주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한 5, 6년 동안 오다 보니까 더구나 점점 교과서에서 반영돼서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대학들이요 조금씩 중복적인 내용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도 정리해드리겠지만 각 대학에서 뭐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그리고 공간도형이라든지 수열과 수열의 극화 이런 단원들은요 굉장히 빈출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서는 교과서를 잘 보시고 그게 기출문제에 A라는 학교는 이렇게 나왔고 B라는 학교는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C라는 학교는 어떻게 나왔을까? 안 나왔다면 그게 시험 문제겠죠. 그걸 여러분이 예측도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빈출주의로 완전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수학 공부하시면서요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렇지 우리 선생님 잘 풀고 계셔 난 자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정도 수학 공식만을 주로 암기하는 학생들은요 대부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나 다 뭐야? 야 C 플러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학생들이요 사고력이 많이 감소해요. 근데 수리논술은요 사고력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제시문을 잘 분석해서 문제에 합당한 내용들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눈과 귀로 듣는 수업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내 생각을 쓰는 연습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연습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논술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선생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 마지막이에요. 글을 좀 써보세요. 그냥 읽고 이런 내용이네.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시간을 좀 내서 1시간이든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셔서 열심히 분석해 보시고 써보시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대학에서 또 예시 정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쓰시고요. 예시 정답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큰 윤곽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올해 2013학년 논술은 좀 더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요 일반적인 논술의 경향성과 분석들을 각 몇 개 대학들로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보이시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동안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1차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 세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질문 양식이 논증형, 뭔가를 증명하는 형태입니다. 증명하는 형태고 또 풀이하는 형태도 있는데 잘 보실래요? 서울대, 연대, 고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미적분입니다. 이 미적분요 우리 엄청 속색이죠. 하지만 너무너무 잘 정리해 두셔야 할 빈출 테마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서강대학교랑 한양대학교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서강대랑 한양대는요 논증 위주로 시험을 보는데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출제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와 한양대는 수학밖에 안 보기 때문에 더욱더 수학에 좀 더 자신감이 있거나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해 둔다면 훨씬 더 합격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요 성균관대랑 이화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도 여전히 논증형과 풀이형인데 이화여대 수시는 주로 미적분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성균관대는 미적분과 수열 단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대학들에 대한 입시 경향성과 분석들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빈출되는 테마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자연계 논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제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풀이 과정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확실히 알아두는 거, 뭐 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뭐랄까 논술을 시작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수리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던 학생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의 특강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수중 선생님의 자연계 과학 논술 정복하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하성철 선생님께서 꼭꼭 짚어주신 수리 논술 대비 전략 되짚어 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과학 논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과연 이 논술이 얼만큼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올해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수능을 잘 봐서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우선 선발 되면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우선 선발만 되면 되잖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수능의 방향성이 쉬운 수능입니다. 쉬운 수능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 등급제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우선 선발 조건을 선발하게 되는데 등급제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4%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모두 1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생물이었거든요. 당시에 만점짜리가 3.8%였고요. 그다음에 이 48점짜리가 총 누적점 된 게 11.8%였습니다. 그럼 4%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48점에 있는 거죠. 그럼 48점에 있는 11.8%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1등급이 돼서 우선 선발 조건이 됐는데 그 수가 만약에 학과에서 모집하는 인원만큼은 딱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수가 2배가 넘어가면 그때는 수능은 사라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논술만 가지고 선발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가장 큰 건 이거죠.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이 쉬워진다. 근데 대학에서는 항상 꿈꾸는 게 있거든요.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수능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다. 이제 내신은 믿어야 되는데요. 내신도 조금 미심쩍어하는 부분들 좀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변별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한 게 사실 이제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그만큼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논술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학생부가 다 뒤집어지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최근에 와서는 보면 수리 논술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까다롭다는 건 또 하나의 특징은 점수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또 이 과학 논술이 실질적인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올해 대학들은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그릴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논술을 좀 까다롭게 내는 형식으로 가게 될 거고 경우에 따라 이제 작년처럼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너무 문제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그때는 좀 조절하는 과정이 거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향성 때문에 올해는 단순하게 수능 잘 봐서 우선 선발로 대학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해 일단 준비하실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요. 수능하고 논술을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겹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은 지겹게 안 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수능에 내신에 거기다가 논술까지 준비하면 그만큼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지 마시고요. 수능 준비가 곧 논술이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대학들 이 특징을 해서 올해 이제 발표된 모의 논술 문제와 전년도에 봤던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특성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연세대입니다. 아마 지금 학생들이 1차 수시라고 제가 부르는데 수능 전에 보는 이 수시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 높은 대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촌에 있고 참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세대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리 논술이 어렵다. 그건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과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참 무서운 대학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을 다 냅니다.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 학생들이 현재 수능에서 8과목 중에 보통 3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투를 한 과목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2과목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세대학교는 이 4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답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연대를 시험 보러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연대가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 있을 때요. 그들에서 공통으로 다룬 주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이 에너지 관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연대를 지원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 물화생지를 모두 다 하지 마시고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학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안암동에 있는 대학입니다. 고려대인데요. 이 학교는 주로 이제 그 빨간색 저하고 막걸리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하죠. 특히나 이제 뭐 다른 말씀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요. 이 고려대 특징은 작년과 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정보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 놓치실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고대가 이제 수학은 필수였고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4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 체제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각 과별로 3과목을 줄 테니까 그 3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해라 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대학들이 이렇게 선택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립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도 이제 올해 바꿨습니다. 선택형으로. 근데 선택형을 본다는 건 안에가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투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그렇다는 의미는 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신 있는 한 과목 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 수능을 보는 과정에서 원을 3과목 했다고 하더라도 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 팁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학처에 확인해 본 결과 절대 통합형은 없다. 단독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물론 2에 대한 통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1에서의 약한 수준의 통합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생물로 갈 거야. 고로 나는 생물은 생물 테스트니까 준비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학 1과 그다음에 뭐 물리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상태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말씀드릴 건데 서강대가 한양대입니다. 앞에 우리 하성철 선생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죠. 여기는 수학만 봅니다. 근데 수학만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논증이 약간 많이 나온다는 말씀 들으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이제 과학은 전체 되더라도 빼고 보셔야 되는데요. 단 하나 주의하실 건 간혹가다 제1시문에 과학 지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과학 논술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 각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 논술인데 과학 지문이라고 당하지 마시고요. 응용 수학 문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성균관대와 경희대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논술 유형 문제입니다. 이 대학들은요. 네. 왜냐하면 이 대학의 문제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수학을 따로 보는 대학도 있고 안 보는 대학도 있는데 일단 차이는 성대는 수학을 따로 안 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 경희대는 수학을 따로 보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가 비슷한 시기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분도 좀 고민해서 같이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 성대와 경희대 특징은 일단 지구과학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물리, 화학, 생물이 나오는데 물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학과 포함된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이 포함된 물리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역학 부분, 그다음에 전자기 부분에서 이제 미적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건데요. 성대하고 경희대를 준비하신 분들은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겠는데 바로 화학과 생물의 경우에 2가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선택형이 아닌 4과목을 다 보는 경우나 3과목을 보는 경우는 각 대학들은 이제 원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숭실대도 그렇고 건국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경희대는 특히 생물의 경우에는 2 내에 있는 유전자의 형질 발현의 부분을 정말 많이 냅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대는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를 지원할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건 생물 툴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학 툴을 다 하는 게 아니죠. 화학의 경우는 주로 화학 평형 부분이 이용이 되니까 그쪽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 파트는 특히 유전자 형질 발현 파트나 아직 안 나왔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광합성이 언급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 흑석동에 있는 유명 대학 중앙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참 재밌는 게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선생님이라는 그룹, 하나는 선생님 정말 어려워요 라는 그룹. 근데 희한하게 후자는 즉 어렵다는 애들은 붙고 쉽다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즉 쉽다고 한 친구들은 문제에서 뭘 물어본지 모르니까 쉬운 거죠. 저희 그 과학 논술 전문가들 뽑는 가장 어려운 대학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중앙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대 문제는요. 생물 제시문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생물 제시문을 가지고 물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리와 수학을 함께 물어보고 생물과 수학을 물어보죠. 그 수학의 형태도 뭐 미적분의 형태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함수 관계라든가 행렬 문제, 정말 다양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대를 쓰는데 가장 적합한 학생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낯선 자료나 낯선 내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학생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쓰게 되니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글쎄요, 각 대학별로 뭐 기출 현황 뭐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주셨고요. 주로 봐야 할 이런 과목까지도 지금 점검을 해주셨는데 뭐랄까 학생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대학교들이 약간 원망스러운 느낌도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요, 논술 포인트를 아무래도 꼭꼭 집어주셨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미리 정해서 꾸준히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올해도 이제 논술 전형 상당하게 치열한 경쟁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김수영 선생님 계속해서 학습법 알려주시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또 이 말씀 잠깐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김두희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좀 대학이 미울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발상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런 거죠. 모두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모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준비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준비하는 학생에겐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건 오히려 진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바꿔 생각해서 다 똑같은 조건이면 내가 그걸 추가로 준비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제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도 이제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처음에 들은 얘기가 과학 논술이 참 어렵다. 자연계 논술이 어렵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두려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그런 두려움의 시작은 사실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글쓰기를 싫어하고요. 마지막으로 글 썼던 건 중학교 때인가 막 일기를 쓴 게 마지막 때 같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그 편지를 쓰지도 않고 그냥 그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 거 보면은 글쓰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건 자연계의 모두 공통점입니다. 심지어는 채점하시는 교수님들도 글쓰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논문도 보면 주로 항상 안에가 표나 그래프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법보다는 두려워하지 말자.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자, 그럼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글쓰기가 어렵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긴 글쓰기가 아니라 짧은 글쓰기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줄 쓰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2줄 쓰기는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 2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3줄 쓰고 그 다음에 5줄을 쓰고 그 다음에 10줄 쓰게 된다면 이제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데 처음부터 10줄을 쓰려고 하니까 쓸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2줄을 쓰고 거기다 살을 붙여 3줄 쓰는 건 가능해집니다. 이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에 보셔야 될 건 글쓰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인문 논술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이 과학 논술, 특히 이 수리 논술 마찬가지로 자연계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명문 쓰기를 요구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설명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명문이란 건요. 이해를 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암기해서는 절대 설명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측은 학생들의 논술을 통해서 이 학생이 주어진 제시문과 논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추론을 했고 이걸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고로 내가 글 쓰는 게 내 주장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설명문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장을 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논술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사람들은 글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고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 생각한 걸 표나 그래프나 그림을 쓰는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 거죠. 선생님 언제 표나 그래프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힌트는 그겁니다. 나열된 정보가 나오거나 혹은 그림, 문제에 그림이 있으면요. 그림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이 나왔으면 그림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들은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 교수님도 알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글로만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글 길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글의 길이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계속 주저리주저 쓰다 보니까 이 말이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 얘기했는데 내가 쓰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자연계열 학생 특징이라고 또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자꾸 글의 길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우수한 답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문제당 보통 한 8줄에서 10줄 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길어지면은 내용을 모르니까 주저를 쓴 거고 적게 쓴 거면은 설명을 쓰지 못한 게 되니까 글의 길이에 집착하지 않되 8에서 10줄 정도에 집착을 딱 맞추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뭐 앞에 그 우리 하성철 선생님도 여쭤보셨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또 그 미인에게 눈이 가다 보니까 예. 썼으면 안 근데 좀 미인분인데 질문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힌트인데요. 네. 대학들이 논술 문제를 만들 때 제시문이라는 게 있고 논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글쎄 뭐 워낙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어떤 답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제시문도 먼저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좋아하는데 뒤가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수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습니다. 어떤 답을 요구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결정되려면 문제가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먼저 뭘 만들면 논제를 먼저 만드시죠. 논제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 답안을 만드십니다. 근데 예시 답안을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모를지 이제 긴가민가해지는 거죠. 이건 교과정에 있으니까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 내용을 모를 것 같다. 교과정에 배운 적이 없다. 근데 꼭 이 내용에 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게 제시문입니다. 힌트군요. 그렇죠. 예. 사실상 저희는 이런 얘기하거든요. 제시문은 힌트가 아니라 제시문은 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연계열 학생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꼭 나온 질문이 선생님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디냐면 인문논술이고요. 자연계열 논술은 제시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안 되면 제시문의 요약 정리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이용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2줄 쓰기, 3줄 쓰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줄 쓰기와 3줄 쓰기를 그냥 하면요. 사실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과 논술은 같은 거다라고 한다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시지 않습니까? 풀 때요. 그냥 맞았어 틀렸어 하지 마시고 내가 틀린 보기 했을 때 그 틀린 보기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써보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산 기출문제집의 맨 뒤에 보면 해설지 있지 않습니까? 해설지를 만드는 겁니다. 2줄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3줄 쓰게 되는 거고 그걸 친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5줄 쓰게 되면 논술의 글쓰기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친구한테 설명한테 글로만 써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설명하고 수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과학 논술의 글쓰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요. 나야 이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두려움이죠. 아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전 똑같은 답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해야죠.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준비 한 자가 이기는 게 논술입니다. 많이 아는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 이건 준비하고 성실한 학생, 그죠?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학생들이 우수하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지 마시고요. 논술에 나올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논술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 내용이 없으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본 내용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바로 뭘 가느냐. 이제 좀 귀에 딱지가 앉으실 거예요. 그놈의 기출문제.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건 세상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근데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게 되면요. 이런 문제 생깁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신 써놓은 답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아닌데. 고로 주위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꼭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분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과정까지 포함이 돼야 준비가 일단락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이 나 혼자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 혼자 써놓고 혼자 만족하게 되는 거고 나는 잘 썼는데 왜 떨어졌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글쎄요, 그 제시문이 힌트가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논술, 자연계 논술에 큰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수중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과학 논술 대비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기정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오늘 자연계 논술에 대한 특강 두 분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성철 선생님, 김수중 선생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금요일은 여름방학 특집 제5탄이 또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적성검사를 주제로 특강 이어지겠습니다. 적성검사 준비하는 수험생들 계실 텐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통영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남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대놓고리 참가 분야가 홍보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좀 급급할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했네.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엄한 사람 하면 매우 엄격하고 바른 사람을 뜻하므로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한이 아니라 애매하다가 변형된 애먼을 써야 합니다. 애먼은 일의 결과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애먼 사람 하면 엉뚱하게 느껴지는 사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했네.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제 해화도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짜장면. 짜장면. 보낼까? 응? 고구마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자야!
아이고. TBS